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권리 분석은 수학적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언급드렸습니다. 수학은 논리적인 영역의 대명사라고 언급드렸는데 경매에는 논리적인 영역, 즉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 아시죠? 저희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인데 문의해 보니까 아직 2차 방정식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학창시절에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 관계에서 요 이꼬르는 하나의 방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방은 네모, 사방할 때 이 방을 쓰게 되는 것이고, 이 정자는 과장할 때 이 정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방은 옛날 중국시대에 네모 모양 안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풀었다는 의미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럴 때 이 이꼬르 할 때 이 방정은 영문으로 equation에서 서로 등식, 같다는 same 이런 관계로 의미를 하고 우리가 동등하다에서 이꼬르 관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내용이 왜 경매와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본다면은 방금 전에 언급드린 우리 실무 사건에서 어떤 A라는 X라는 부동산에 관해서 만일 B란 사람이 본건에 관한 공사대금을 어떤 10억 정도의 금전 채권이 발생했고 그 안에 A라는 도급인이 이행하지 못했다면 훗날 제3자 C라는 사람이 있다면 B는 제3자 C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머무를 유와 둘을 칠 쓰는 유치권을 주장해서 유치 권능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C한테 유치권을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치권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320조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제가 첫 번째를 A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물건에 관한 피담보 채권의 결련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게 되는데, 이때 이 견자가 이끌 견자에다가 이따를 연자를 씁니다. 두 번째로서는 그 채권이 변지기가 도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래란 말은 그 변지기, 돈을 갚기로 날짜가 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세 번째 최신 판례 입장은 이 A와 B 사이에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바로 배제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훗날 유치권을 주장할 때 나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어 하는 그런 배제특약이 존재치 않아야 될 것이고, 바로 네 번째 요건으로서는 결국 유치는 머무를 유를 둘 치를 쓰기 때문에 점유로 볼 수 있고, 이 점유는 320조 제2항에 따라서 그 점유가 불법 점유에 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불법 점유가 인정이 된다면은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유치권이라는 것은 상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A와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완성이 됨으로써 유치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B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 C라는 사람을 유치권을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B라는 사람이 A부터 D라는 이런 바로 플러스가 유치권이라는 서로 이꼬르로서 하나의 방정식이 인정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한 발 더 들어가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었고 A 소유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는데 B는 A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되겠죠. 따라서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은 B는 A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훗날 만일 A, C가 이중계약을 해서 제3자하고 이중계약을 해서 C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갖게 된다면은 B는 C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발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B와 A가 계약했지 B와 A 관계를 3자한테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C한테 대항할 수 없죠. 따라서 B는 A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채무 불이행, 위약금 책임만 청구를 할 뿐입니다. 따라서 만일 A와 B가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은 A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다가 앞에 임시 가짜를 쓰는 가처분을 하게 되고, 그럼 가처분에 관해서 만일 등기를 하게 된다면 3자시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 근저당 등기를 하든 가압류 등기를 하든 가처분 등기를 하든 가등기를 하든 지상권 등기를 하든 지역권 등기를 하든 전세권 등기를 하든 기타 모든 행위를 제3자로 하게 된다면 비록 이 A와 C 행위가 유효하더라도 이 앞에 B가 제3자한테 공시됐으므로
가처분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서 매매가 목적이니까 B는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이전 등기가 대함으로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에는 하나의 바로 채권이 발생되고 훗날 B가 등기를 가지고 와야 된 것이고, 반대로 A는 바로 대금 채권이 발생되고 대금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의 뭐가 된 것입니까? B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하나의 바로 방정식이 인정이 됩니다. 방정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방금 사안처럼 A 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B라는 사람이 지방법원에다가 이 B의 매매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등기를 격려하였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처분 같은 경우에도 가처분의 피보존 채권이라는 건데 등기 청구권이므로 금전 이외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과 바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 그 다음에 바로 등기로 촉탁하는 가처분 등기가 됨으로써 가처분의 효력이 완성이 된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 됩니다. 따라서 훗날 이때 A라는 사람이 제3자 C하고 어떤 소유권, 근저당권 모든 행위를 진행해서 C가 취득이 유효하더라도 이때 A와 C 관계는 판례입장은 상대적 효력으로서 유효하고, 다만 C는 B한테 주장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등기를 격려한 이후에 만일 B가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면은 이때 B 효력은 바로 이때 B의 소유권의 기산점은 등기할 때가 되는 것이지만은 C하고 경합해서 처분하지 말란 시점으로 소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개 완성됨으로써 B가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B의 소유권은 유효하게 된다는 이런 방정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실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근저당권이죠. 가령 A라는 사람이 X라는 이런 부동산이 존재했고, 이때 B라는 사람은 가령 A 또는 3자 어떤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금전이라는 채무를 빌려주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A 또는 3자 C는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훗날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한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해서 B는 A의 승낙서를 가지고 이 부동산에 관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우리 경매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이 근저당권이 인정되려면은 첫 번째로 이 근저당권이라는 금액,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피담보 채권이 존재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A와 B 사이에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 근저당권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만이 근저당권이 되는 하나의 방정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은 만일 훗날 A가 이행을 하지 못해서 이 본 부동산이 경매 사건이 돼서 훗날 C라는 사람이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된다면은 C의 배당금은 결과적으로 B한테 배당금이 되는 이런 우선 변제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은 다시 이제 방정식으로 우리가 논하게 된다면은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설정 등기와 설정 계약을 통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란 말은 결과적으로 이 근저당 설정 등기된 이후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나 공매에서 어떤 낙찰 대금이 이루어져 가지고 경락자가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된다면은 배당 절차에서 이 사람은 이후에 들어온 사람보다 돈을 먼저 배당받는 효과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경매로서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집행법 91조 2항을 근거로 해서 경매 등기는 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A라는 사람의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시간수로 정리해 본다면은 만일 이 A 소유 X 부동산에서 B 은행에서 먼저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고 그걸 담보하고자 1억 정도를 담보하고자 이 등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A라는 사람이 C하고 만일 매매 계약을 작성해서 C라는 사람은 매매 계약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면은 상기에서 수업한 바처럼 두 개의 권리가 서로 충돌한 걸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권리 분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가령 B라는 사람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3자 D라는 사람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훗날 이 경매 절차에서 훗날 만일 어떤 D라는 사람이 경매에 낙찰이 되고 낙찰 대금을 완납했다면은 이 완납할 때의
기준을 내서 이 비등기는 91조 2항에 따라서 등기 말소가 이루어지고, 이때 C는 B가 있음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C 등기 역시도 B 등기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D한테 인수가 안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부분은 차후에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요, 이게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이럴 때 B라는 사람은 먼저 배당받으니까 우선 변제적인 효력을 띠고 있지만은, 이때 C는 A와 C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B 존재를 이미 등기로서 인정했으므로 C는 B 등기에 대항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정반대의 케이스에서 정반대의 우리가 케이스를 논한다면은, 방금 사안처럼 X랑 어떤 Y 부동산이 존재했고 Y 부동산에 관해서 먼저 기득권을 잡은 사람은 이때 A와 C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 B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관해서 근저당을 등기를 할지 안 할지는 B한테 달린 문제였는데, B는 결과적으로 상계에서 봤던 것처럼 가처분 등기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B는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야 됩니다. 만일 B라는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담보대출을 결정해서 근저당권을 등기해서 1억을 경료하였는데, 훗날 B라는 사람이 경매 사건을 진행해서 이때 만일 D라는 사람이 낙찰 대금을 완납했다면은, 이때 통상적으로 이때 B를 우리가 말소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 기준등기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때 C가 먼저 기득권을 잡았으므로 이른바 선순위 권리자란 말을 쓰고, B라는 사람은 후순위 권리자란 말을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게 됩니다. 따라서 B라는 사람은 설령 이때 D라는 사람이 2천만 원에 경매 낙찰돼서 설령 이 부동산이 2억 정도의 교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을 완납해서 완납되는 순간 B의 등기가 강제로 말소되니까 법원에다가 부탁하니까 부탁을 촉에 맡길 탁을 써서 등기 사무관이 담당 판사분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B와 경매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겠지만은, 먼저 기득권을 C는 제3자에 대해서 가처분을 주장할 수 있고, 모두의 언급드린 바처럼 가처분의 목적, 피보존, 지키고자 하는 권리가 소유권 등기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이 땅에서 문제된 것이 아니라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거짓 가짜를 누르는 승소 판결을 훗날 얻게 된다면은 중간에 D의 등기는 강제로 말소가 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만일 D라는 사람은 상계에서도 언급드린 바처럼 이 가처분의 내용은 피보존 채권이 인정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법원의 가처분의 결정과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것인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개가 하나의 바로 방정식처럼 이루어져야만이 가처분 효력이 발생되는데, 피보존 채권이 인정이 안 된다든가 이 권리가 인정이 안 된다면은 결국 이권관계가 성립이 안 돼서 가처분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경매에서 어떤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그 안에 각자의 위치에서 방정식이 인정이 돼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부동산은 수학이다는 타이틀을 만들어 보았는데, 제가 누차 생각하지만은 경매는 수학이고 상당한 논리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언급드린 것처럼 AX제곱 플러스 BXC라는 2차 방정식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2차 방정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특히나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들 물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요, 금융상품에 관하여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런 2차 방정식을 계산을 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경매 낙찰 잔금, 그래서 경락 잔금이라든가 아무튼 대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원리 균등 상환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2차 방정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유치권에 낙찰된 사례와 가처분과 근저당권의 전체적인 틀로 본다면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라도 중요한 이론을 담고 있어서, 이 방정식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만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이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또 이 근저당권도 있지만은 선순위 임차권 내지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그리고 전세권 등기, 지상권 등기, 이런 등기 내지 등기 외의 내용으로서 공시가 나오는데, 이 공시는 즉 대항력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특히나 주택 임대차를 주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